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웨스트 웬도버라는 마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에요. 제가 예전에 10대들이 저지른 범죄의 특징을 몇 가지 설명드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건이 매우 잔혹하다는 점인데요. 살인사건의 경우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하는 과정이 매우 참혹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사건도 바로 이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이고요. 이들에게서도 살해를 저지른 명확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었고요. 그 사건 또한 매우 참혹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사건의 배경인 네바다주의 웨스트 웬도버는 동쪽으로 유타주와의 경계에 바로 닿아 있고요. 또 사막으로 둘러싸인 매우 작은 마을입니다. 인구는 고작 4,290명밖에 되지 않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한 개씩 있어요. 또 소방서도 하나, 또 슈퍼마켓은 단 2개밖에 없습니다. 이 마을의 특징은 카지노가 무려 5개나 있고요. 마리아나를 파는 곳도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외부인들이 이 마을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 카지노 때문에 오는 거라고 하는데요. 길을 가다가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잠시 들러서 카지노에 가서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잠깐 좀 쉬다가 다시 또 갈 길을 떠나는 그런 코스로 이 웨스트 웬도버를 방문한다고 해요. 또 이 마을 주변으로는 평평한 도로가 쭉 늘어져 있기 때문에 레이싱을 즐기기 위해서 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도 해요. 한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폭격기를 이륙시킨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인 거죠. 이 마을엔 1994년 5월에 출생한 미케엘라 코스탄조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엄마는 셀리아, 또 아빠는 테디였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소녀는 사건 당시 16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모두 미키라고 불렀어요. 미키에겐 결혼한 큰 언니 크리스티나가 있었고요. 또 대학생이었던 작은 언니 DJ가 있었습니다. 미키는 막내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특히 작은 언니 DJ와 사이가 매우 좋았는데요. 언니 동생 사이지만 실제로는 친구처럼 장난도 많이 치고 같이 놀러도 많이 가고 항상 붙어 다니는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대요. 미키는 마을에서 유일한 고등학교, 웨스트 웬도버 고등학교에 다녔고요. 학교에서 유명하고 인기 많은 인싸였다고 합니다.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고요. 다들 미키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또 그녀를 좋아하고 따르고 학교에서 매우 잘 나가는 그런 여학생이었다고 해요. 미키는 학교 신문 편집부에서 활동도 했는데요. 글 쓰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혼자서 가끔은 4차원적인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기곤 했습니다. 또 운동도 좋아했어요. 학교에 농구팀과 육상팀이 있었는데 보통 학생들이 이 둘 중 한 가지만 한다고 해요. 하지만 미키는 신문 편집부도 하고 농구팀도 하고 육상팀도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그런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2011년 3월 3일 목요일이었어요. 이날도 미키는 학교 일과를 마치고 학교에 남아서 육상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 훈련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 편이었대요. 그리고 항상 큰언니 크리스티나와 형부가 함께 그녀를 집까지 태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크리스티나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레이싱 경기를 보러 가요. 나스카 레이스라는 경기인데요. 이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형부와 마을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항상 그녀와 하굣길을 함께 했는데 이날만 그녀와 함께하지 못했던 거죠. 미키는 이날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가기로 해요. 2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고 30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이날 저녁 미키의 엄마 셀리아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엄마는 마을에 있는 카지노 중 한 곳인 웬도버 너겟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은 미키가 학교를 마치고 육상 훈련도 끝난 시간이었어요. 이미 집에 오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미키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아요.
원래 미키는 여느 10대와는 달랐다고 합니다. 전화도 항상 잘 받았고 엄마한테 지겨울 정도로 엄마 사랑해 사랑해 막 엄마 어디야 나 보고 싶어 이런 말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미키는 사춘기 때도 전혀 반항하지 않았고요. 너무 말을 잘 듣는 그런 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또 미키는 평소에 엄마에게 연락하는 루틴이 있었대요. 아침에 학교에 가서 문자 한번 하고 점심 때는 점심 잘 먹었다 라고 문자 한번 하고 또 집에 오면 돌아왔다고 엄마에게 문자를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셀리아는 딸에게서 문자를 받지 못했어요. 셀리아는 일하고 있는 와중에도 딸이 집에 도착할 때쯤 됐는데 왜 연락이 없지? 라는 생각에 여러 번 미키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키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다고 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뚝 끊기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는 거죠. 미키가 문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또 밤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셀리아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첫째 딸 크리스티나에게 연락을 합니다. 미키에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연락도 안 받고 아직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다고. 크리스티나는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곧 돌아올 거야. 이 작은 마을에서 걔가 가봐야 어딜 가겠어. 하지만 셀리아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티나 또한 한편으론 동생이 걱정이 됐나 봐요. 그녀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봅니다. 또 엄마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엄마, 미키가 드디어 사춘기가 왔나 봐. 아니 다른 애들처럼 10대 땐 놀기도 하고 뭐 집도 나가고 그러는 거지. 나도 옛날에는 밤늦게 안 들어와서 엄마한테 혼나고 그랬잖아. 하지만 결국 미키의 부모는 경찰에 딸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이때는 이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녀가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었고요. 경찰이 수색을 시작하기 전에 8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주민들이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미키를 불러보기도 하고 미키가 갈 만한 곳에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경찰과 주민들은 마을 구석구석을 샅샅이 수색하는데요. 워낙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한번 쭉 훑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미키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밤 미키의 둘째 언니이자 그녀의 베프였던 DJ는 동생을 애타게 찾고 있었어요. 미키에게 전화해서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울면서 이런 걸로 장난치니까 재밌어? 재미없으니까 빨리 나타나. 큰언니 크리스티나 역시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아무래도 동생이 실종된 것 같아. 우리 지금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6시간이 넘게 운전을 해서 라스베가스에서 마을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 날인 3월 4일 금요일 경찰은 미키의 학교에 방문을 했고요. 평소에 미키와 가까웠던 학생들 위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미키에게는 그녀의 첫 남자친구 하비어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그를 제일 먼저 조사했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경찰과 면담을 진행한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날 미키가 육상 훈련을 마치고 바로 학교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학교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자 미키의 휴대폰 기록도 확인하는데요. 이때 경찰은 그녀가 육상 훈련을 마치고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요. 꽤 여러 차례 전화를 주고받았고 오후 5시가 되자 그들의 연락이 끊긴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미키는 휴대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키는 누구와 이렇게 통화를 한 것일까요? 이날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바로 코디 패튼이라는 한 남학생이었습니다. 코디는 미키보다 2살이 많았고요. 같은 학교 친구였습니다. 미키가 2살 때부터 매우 가깝게 지낸 동네 오빠였어요. 둘은 친구 사이였지만 데이트를 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 셀리아가 워낙 엄격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미키가 16살이 될 때까지 연애를 못하게 했대요. 너는 16살이 돼야 연애할 수 있어. 그 전에는 절대 안 돼. 이렇게 계속 주입을 시켜왔던 거죠. 미키는 엄마 말을 잘 따랐고 16살이 되자 그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 하비어를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진 그녀가 누군가와 데이트를 한다든지 남자친구를 사귄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코디는 키가 2m 3cm나 되는 매우 장신이었고요. 체격이 너무 좋아서 이 학교의 럭비팀에서 활동을 했어요. 또 그는 미군 해병대에 합격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는 12학년으로 졸업을 앞둔 상태였고요. 졸업을 하면 바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 있는
미래가 유망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디의 성격이 좀 다혈질적이었다고 해요. 주변에 그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었고요. 특히 학교 친구들과 싸우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그녀의 여자친구인 토니 프라도와 또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해요. 또 이 둘은 어린 나이였지만 약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보통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성이 아닌 이름을 부르거든요. 하지만 토니 프라도는 코디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녀의 성인 프라도로 부르겠습니다. 경찰은 미키의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그녀의 친구인 코디를 소환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코디는 미키의 실종 시점부터 소환되는 그날까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녀의 수색을 돕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코디는 매우 피곤한 기색으로 수사에 응합니다. 경찰이 그에게 미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학교 마치고 미키가 어떤 남자랑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저는 미키 남자친구 하비어라고 생각했죠. 하비어 맞아? 어떻게 생겼어? 키가 작은 멕시칸 남자인 것 같았는데 최근에 미키에게 남자친구가 생겨서 그 남자친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정확히 잘은 모르겠어요. 둘이 대화를 좀 하더니 정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코디는 미키가 그녀의 남자친구 하비어와 함께 정문을 통해서 학교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합니다. About 5:30. And that was where? At Park School. She was with somebody? Just some. I thought it was her boyfriend because it was a short. Her boyfriend being Javier. Yeah. 코디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찰과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키를 찾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웨스트 웬도버가 너무 작은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관할하는 경찰관이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 때문에 다른 더 큰 도시에 있는 경찰관들까지 와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와서 이 미키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큰언니 크리스티나는 라스베가스에서 곧장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내가 무조건 미키 찾아올게. 미키가 죽었든 살았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데리고 올 거야. 당시 엄마 셀리아는 본능적으로 내 딸이 살아 돌아올 수 없겠다라는 걸 알았대요. 만약에 내 딸이 대도시에서 실종되었다면 어디에 납치되어서 감금되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을은 사막 한복판에 있단 말이죠. 거의 섬이랑 비슷할 정도로 고립되어 있는 곳이에요. 미키가 살아있었다면 진작 발견되었을 텐데 며칠째 소식이 없는 건 그녀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엄마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있는 마을입니다. 이 좁은 마을을 주민들 모두 샅샅이 수색해도 미키가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경찰과 주민들은 사막까지 수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들은 사실 미키의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차를 타고 사막을 이동하는데 기찻길 근처에서 지나간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타이어 자국을 발견합니다. 이 위치는 미키의 집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처음에 이 주민은 누가 지나갔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미키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며 이 바퀴 자국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막에 있는 마른 풀 위로 바퀴가 지나갔던 흔적을 발견했어요. 이 식물을 들춰보자 그 안에서 약간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주민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식물 주변을 파봅니다. 그리고 이거 더 이상 우리가 파보면 안 되겠다. 이 포렌식 팀이 와서 직접 봐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참고로 이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는 동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였어요. 사건이 발생한 웨스트 웬도버는 네바다주에 있는 마을이란 말이죠. 그래서 솔트레이크 시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네바다주에 있는 가장 가까운 도시인 리노의 와쇼 카운티 포렌식 팀에 요청을 하는데요. 이곳은 무려 650km나 떨어져 있다고 해요. 사건 현장까지는 7시간이 넘습니다, 차로.
같은 미국인데 주끼리 이렇게 협조가 안 되나 싶어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주가 달라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우에는 뭐 다른 주끼리 지원에 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원을 요청하고 또 승인받고 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그냥 지리적으로 멀더라도 가까운 주에서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경찰은 이 지원팀이 도착하기까지 폴리스 테이프를 치고 밤을 새면서 이 현장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와쇼 카운티의 지원팀도 뭐 승인 요청하고 나갈 준비하고 중간중간 쉬었다 오면은 최소 한 9시간은 걸리는 그런 일정이었다고 해요. 경찰이 막 사건 현장을 꾸미고 있을 때 마침 큰언니 크리스티나가 차를 몰고 현장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그녀는 바로 엄마 집으로 향했고요. 엄마와 함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찰서장이 미키의 가족들에게 미키의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알려주었어요. 크리스티나는 믿을 수 없었대요. 제 동생 맞아요? 제 동생인 거 어떻게 알아요?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그건 아니지만 아니, 제 동생이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뭔가 발견되긴 했는데 사실 이 마을에서 신고가 들어온 게 미키밖에 없지 않냐. 아마도 미키의 시신인 것 같다. 이때부터 엄마와 크리스티나는 오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지원팀이 오고 있다. 오는데 9시간 정도 걸리니 일단 댁에 가서 기다려달라. 우리가 현장은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제 동생은 여기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제 동생을 지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마와 함께 다음날 지원팀이 오기까지 현장을 지켰다고 합니다. 엄마 셀리아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때 딸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미소를 지으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We'll all be here. She won't be alone. Made me feel pretty good. As good as you can feel. 셀리아가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딱 정신 차리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참 멋있다고 느껴졌어요. 이 엄마는 정말 내면이 강한 여자구나. 다음날 아침 포렌식 팀이 도착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곳에 있던 시신은 미키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매우 얕게 묻혀 있었다고 해요. 당시 사막의 모래를 파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묻혀 있었고 그 위에는 사막 식물이라고 하는데 갈색깔로 마른 잎에 식물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것들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부검을 진행하자 미키의 온 몸에서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었고요. 얼굴과 목에 여러 차례 찔린 것으로 보이는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부검인은 그녀가 한 번의 치명상으로 인해 살해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구타당하고 칼에 찔려서 서서히 죽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녀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는데요. 그녀의 둘째 언니 DJ는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울면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엄마 셀리아는 인터뷰에서 딸이 죽은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날 둘째 딸이 이렇게 오열하고 있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이렇게 온몸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엄마인 자신 또한 표현하고 싶은 그런 행동과 감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였기 때문에. Is watching my daughter DJ scream. This scream I haven't heard from her even as a baby, and fall to the ground in shock and disbelief. She physically did what I felt like I wanted to do, but I couldn't do it because I'm the mom. I had to keep myself together. 그럼 누가 도대체 왜 이 작은 마을에서 평범하고 또 예쁘게 살아가고 있던 그런 소녀를 참혹하게 살해한 것일까요?
일단 미키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녀의 두 손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봐서 누군가 케이블 타이를 미리 준비했고 그녀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당시 그녀의 학교에는 CCTV가 여러 대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 영상을 확인하자 미키는 오후에 그녀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학교를 유유히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CCTV에는 그녀가 오후 5시경에 정문이 아닌 뒷문을 통해서 학교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같은 문을 통해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닌 코디가 그녀를 따라가는 것이 목격되었어요. 이 모습을 확인한 경찰은 다시 한번 코디를 경찰서로 부릅니다. 그가 처음에 경찰에게 진술한 것과 몇 가지가 달랐기 때문이죠. 먼저 코디는 경찰에게 미키가 수상한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그 남자와 함께 나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CCTV엔 미키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미키가 정문을 통해 학교를 나갔다라고 진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문이 아닌 뒷문을 이용했어요. 마지막으로 미키가 학교를 나선 뒤 코디가 그녀를 따라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디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절 경찰에게 진술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이러한 정황 증거로 코디를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코디는 자신은 억울하다. 나는 미키를 살해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합니다. The video from the school indicates to us that you were waiting for her. Okay? I wasn't. Because that was the time she disappeared. And that was the time she died. And you were involved. I wasn't involved in her You death. were. I know you were now. I did not kill Michaela's statue. I don't think you planned on it. I don't think you intended to. I didn't. I didn't do anything. 경찰에게 몇 가지 질문을 받던 코디는 나중에 경찰서에 도착한 그의 아빠 킷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코디는 그의 부모님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니 그의 보호자인 아빠가 그에게 와서 면담을 진행하게 됐어요. 경찰은 자리를 비켜줬고 이 둘은 단둘이 한 방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킵은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그칩니다. 너 이 상황 빨리 고쳐야 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울면서 얘기해요. 미키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해야 돼. 알겠어? 그리고 내가 널 버리는 일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You gotta start fixing this now. As much as you can. What you did is heinous, Cody. I don't want to abandon you at all. Okay? You gotta do what's right for Caleb as well. 이 면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디는 미키를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코디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이 있던 날 그는 누군가에게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학교 밖에 있는 미키와 마주치게 된 거죠. 그리고 미키에게 집까지 태워다 준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미키는 그의 차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차에 탄 미키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 약혼녀 프라도랑 헤어지고 우리 둘이 함께 사귀는 게 어때? 미키에겐 분명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녀가 웬일인지 자신에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을을 벗어나게 되었고 어느덧 사막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또 사막에 내려서 둘은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요.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그녀와 다투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미키가 자신을 밀쳤고 코디 또한 그녀를 밀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그녀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힌 거죠. 이때 미키의 눈은 검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코디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 못했대요. 그리고 그녀를 지켜보는데 그녀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 그는 차에 가서 삽을 가지고 왔고 사막에 있는 흙을 파냈대요. 구덩이를 만든 뒤에 미키를 집어넣었고 거기서 그녀를 칼로 다시 한번 살해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살해를 은폐하기 위해서 구덩이 위에는 식물로 덮어둔 거죠. 이게 코디가 진술한 사건 당시 있었던 일들인데요. 당연히 그의 진술에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졌다면 당연히 911에 연락해서 그녀를 살릴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미키의 목에 칼을 긋고 묻어버릴 생각을 했다? 또한 미키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코디 또한 결혼을 앞둔 약혼녀 프라도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고백을 한다? 왜 굳이 미키가 코디에게 구애를 한 것일까요? 코디는 이 의문 가득한 진술들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줄곧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코디는 미성년자였지만 이 사건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그는 성인 재판으로 넘겨질 예정이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미성년자여도 죄질이 나쁠 경우엔 성인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 형량도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게 돼요. 코디가 용의자로 수감되자 미키의 가족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대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상당히 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디가 우리 딸, 내 동생을 살해했다? 특히 언니 크리스타는 코디가 누명을 쓴 게 아니라면 분명 누군가가 코디에게 협박해서 그에게 살해를 지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는 동안 미키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마을에 있는 한 콘서트장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모든 마을 주민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자리를 채웠고 또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기도를 하면서 미키는 우리 모두의 딸이다 라면서 그녀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코디는 계속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명확한 살해 동기와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했어요. 계속 묵비권만 행사하면서 경찰을 답답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코디의 범행으로 그의 가족뿐 아니라 그녀의 약혼녀 프라도 또 약혼녀의 부모님들까지 크게 절망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코디가 집을 나와서 프라도와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이때 프라도의 부모님은 실제 코디를 정말 아들처럼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도 주면서 보살폈다고 합니다. 약혼녀 프라도는 코디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를 챙겼는데요.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차로 4시간이나 되는 거리에 있는 구치소에 매번 면회가 허용될 때마다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또 통화도 자주 했었대요. 그들의 통화 내용은 너무 보고 싶다, 힘들다 뭐 이런 내용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프라도의 아버지, 예비 장인어른이죠. 이 아버지 또한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코디에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무슨 이유가 있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코디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하며 넘어갔다고 해요. 코디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는 존 올슨이라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요. 그는 사형대에 오를 뻔한 피고인 수십 명의 형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매우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였어요. 존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코디가 변호사인 자신에게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코디는 미키의 시신 상태를 보았을 때 죄질이 상당히 나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죠. 반성도 하지 않았죠. 어떠한 진실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코디를 설득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최소한 어느 정도는 진술을 해야 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안 그러면 당신 사형당한다. 이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코디는 끝까지 입을 다뭅니다. 변호인은 혹시 약혼녀인 프라도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녀를 만나게 되는데요. 존은 프라도와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대요. 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프라도는 존과의 대화를 피하려고 했고 그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답변을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존은 이때 직감적으로 프라도가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사건 이후 그녀의 행동을 봤던 주변 사람들 또한 프라도가 조금 이상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미키의 작은 언니 DJ는 프라도를 몇 번 동네에서 마주쳤대요.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 나누는 사이였는데 DJ가 잘 지내? 라고 인사를 하면 눈도 전혀 마주치지 않고
빠르게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어쩌면 프라도는 자신의 약혼자가 DJ의 동생을 살해했으니 그에 따른 죄책감 때문에 그녀를 피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변호사 존의 말대로 그녀가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DJ와의 대화를 불편해했던 것이었을까요? 미키가 사망한 지 8주가 지났고요. 4월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프라도는 자신의 부모님께 어디 간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집을 나섰어요. 당시 그녀는 파자마를 입은 상태였고 아무런 소지품도 챙기지 않은 채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그녀가 만난 사람은 바로 코디의 아버지 킵이었어요. 이들은 차를 타고 변호사 존의 사무실로 향하는데요. 존을 만난 프라도는 그에게 폭탄 발언을 합니다. 저 사실 그날 미키가 살해될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코디를 도왔어요. Am I to believe that you in fact were present when the girl got killed? 프라도의 발언으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프라도는 이렇게 진술했어요. 미키가 학교에서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오후 5시 코디가 프라도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미키를 잡았어. 코디는 어디서 빌려온 SUV를 타고 있었는데요. 그 차를 타고 프라도를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라도가 그 차에 탔을 때에는 이미 미키가 납치되어서 묶인 채로 그 차 안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경찰은 프라도와 코디의 문자를 복구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라도와 코디, 미키 3명은 사건 현장인 사막에 도착을 했고 코디는 황급히 미키를 차에서 끌어내렸대요. 당시 프라도는 너무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쳐다도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제서야 프라도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고 해요. 이미 그녀는 움직이지 않는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프라도와 코디는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윽고들은 근처에 보이는 구덩이에 미키를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키의 목에 칼을 댄 뒤 사정없이 그어버렸습니다. 경찰은 누가 칼로 그었냐라고 물었는데 이때 프라도는 우리 둘이서 함께했다라고 진술했어요. 이렇게 프라도는 이 범행은 코디 혼자 한 게 아니다. 나도 공범이고 나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변호사 존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프라도는 왜 갑자기 사실을 털어놨을까요? 공범이었던 그녀가 죄책감을 느끼고 자수하기로 결심이라도 한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하지 왜 코디의 변호사에게 먼저 이 사실을 말한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코디의 사형 선고를 막기 위해서 자신이 공범임을 밝히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코디의 아빠 킵과 이 이야기를 나눴고 또 이 킵은 그럼 우리 먼저 변호사에게 얘기해보자. 어쩌면 프라도 너와 우리 아들이 함께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변호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존은 도와주기는커녕 그녀를 경찰에게 신고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프라도를 체포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존은 코디의 변호사예요. 프라도와는 전혀 계약 관계가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 코디를 사형대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변호사였어요. 어쩌면 존은 프라도를 주범으로 몰아가고 코디를 이 사건에서 빼내올 수 있겠다라는 카드를 한 장 쥐게 된 것이었죠. 프라도의 부모님은 나중에 딸이 체포되고 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들은 코디의 아빠를 탓합니다. 우리 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고 이건 코디의 아빠 킵이 꾸며낸 것이다. 분명 우리 딸을 협박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코디의 아빠는 자신은 전혀 프라도를 협박한 적이 없고 어느 날 프라도가 아저씨, 코디가 혼자 감옥에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지켜볼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자수할래요 라고 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프라도와 함께 변호사에게 간 이유는
당신네들 딸이 자수한다고 하면 말릴 게 뻔하지 않냐. 그래서 프라도가 나에게 부탁한 것이다. 또 나는 프라도가 공범으로 밝혀져도 우리 아들의 형량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의도적으로 내가 프라도를 조종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프라도가 누군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프라도 역시 웨스트 웬도버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었고요. 코디보다 한 살 어리고 미키보다 한 살 많았습니다. 9학년 때 한국으로 치면 중3 때죠. 이때 코디와 교제를 하게 됐고 또 2년 뒤에 약혼을 했다고 해요. 되게 빠르게 약혼까지 한 거예요. 프라도는 코디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코디의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도 다 받아주는 편이었고 또 코디 또한 그녀를 잘 따랐다고 해요. 프라도의 가족은 몰몬교 신자였는데요. 종교가 없던 코디도 이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따라서 몰몬교를 믿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라도 부모님의 주장에 따르면 이 둘의 관계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특히 코디가 강압적이었고 툭하면 화를 내고 심지어 그 큰 키에 큰 덩치로 멱살을 잡고 그녀를 때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녀가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가둬두고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려서 바닥에 내팽개친 적도 있다고 해요. 이건 프라도 부모님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이런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코디가 강압적인 앤데 우리 딸이 무서워서 그를 따라간 것이다. 우리 딸 프라도는 죽기 싫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지 우리 딸에겐 아무 죄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코디가 평소에 이렇게 위협적인 사람이면 프라도의 부모님은 왜 그 둘을 떼어놓지 않고 만나는 것을 허락하고 약혼까지 시키고 심지어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준 것일까요? 얼마 뒤 프라도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합니다. 당당하게 자신이 공범이었다라고 말한 것과는 다르게 나는 사건 현장엔 있었지만 코디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조금 도와준 것이었다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코디는 평소에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했고 나는 늘 그의 협박에 끌려다녔다. 그리고 변호사 존에게 가서 자백한 것도 코디의 아빠에게 회유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진술과는 너무 다르죠. 아마 처음에 프라도는 내가 자수하게 되면 나도 좀 보호를 받고 또 코디의 형량도 줄어들고 내 죄책감도 좀 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자신이 사형대로 몰릴 위기에 처하니 급하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프라도에게 물었어요. 아니 평소에 폭행을 당했고 가스라이팅까지 당했으면 그때 그럼 신고했어야지. 왜 신고 안 했냐? 그리고 왜 계속 만났냐? 헤어지지 않고. 프라도는 제가 코디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엔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또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면 코디가 해병대에 입대하지 못하고 입대가 취소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프라도가 자수를 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와중에 코디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던가 아니면 반박을 하던가 무슨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아무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코디는 체포된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고요. 이 사건의 전말, 동기, 그리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조차 파악할 수 없었어요. 이 사건을 다루는 저나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답답하실 텐데 이 유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결국 유가족들의 동의하에 코디와 프라도에게 형량 거래 제한이 들어갑니다. 미키의 부모님은 코디와 프라도가 미키가 어릴 때부터 지내왔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자이기 전에 딸의 친구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대요. 그래서 이들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형까지 바라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실을 말해라. 그리고 둘이 청문회에 나와서 함께 진실 공방을 벌여라. 사건
사건에 대해서 뭐라도 얘기하면 우리가 그 사건의 진실을 알아서 캐치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법원은 코디에게 사형 대신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제안했고요. 프라도에게는 18년 뒤에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한다는 조건이었어요. 프라도는 형량 거래를 수락합니다. 하지만 코디는 처음엔 수락했는데 나중엔 다시 철회했어요. 2012년 1월 프라도는 약속대로 청문회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그녀는 앞서 진술한 대로 코디가 미키를 먼저 납치해서 자신을 데리러 왔다라고 말했고요. 그들은 사막에 차를 세운 뒤 함께 내렸습니다. 그리고 코디는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의 휴대폰에 문자로 우리가 미키를 죽여야 해 라고 쓴 뒤 프라도에게 보여줬대요. 이윽고 코디는 프라도에게 망을 보라고 한 뒤 미리 준비했던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가 모두 완성되자 코디는 미키의 머리를 삽으로 사정없이 내려쳤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미키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코디를 보면서 나 아직 여기 있어? 나 아직 살아있어? 라고 물어봤대요. 이런 말을 듣자마자 코디는 다시 한번 그녀의 머리를 삽으로 내려쳤고요. 미키의 의식이 흐려지자 그녀를 구덩이 속에 묻었고 코디는 그 위에 올라가서 발로 사정없이 밟았습니다. 더 이상 미키가 움직이지 않자 프라도는 겁에 질렸다고 해요. 하지만 코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준비했던 칼을 꺼내서 미키를 여러 차례 찌릅니다. 프라도는 청문회에서 진술하는 내내 자기 방어적 태도를 보였는데요. 나는 범행 장소에 끌려간 거고 코디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죽임을 당할 것 같았다. 검찰은 그녀에게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 라고 묻자 그녀는 다음은 제 차례 같았어요. 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미키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이들은 다시 운전을 해서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로 향합니다. 거기서 콜라 한 잔을 사 마시고 다시 유타주로 넘어가서 미키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과 옷가지를 불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해요. 이날 프라도가 청문회에서 말한 진술은 처음 그녀가 자수했을 때 말했던 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처음 자수했을 때는 나도 주도적으로 그녀의 살해에 가담을 했다라고 말했지만 청문회에서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코디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했다라고 증언했어요. 이어서 코디의 재판도 열리는데요. 코디는 처음에 이제 형량 거래를 수락했다가 나중에 철회했었죠. 이때 검찰은 다시 한번 새로운 형량 거래를 제안합니다. 너가 1급 살인 유죄만 인정을 하면 인정만이라도 하면 사형은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코디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날 코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살해했는지 이야기할 수 없어요. 미키는 이런 일을 당했으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미키에게 미안해요. 이 말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미키에게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합니다. 코디는 울면서 미키의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고요. 예전에 미키가 자신에게 써준 시가 있었대요. 둘이 되게 친한 친구 사이였으니까. 근데 이 시를 법정에서 낭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디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형량은 미키의 가족들이 바라던 것이었고요. 이들은 법정에서 울면서 환호했습니다. 또 한 차례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미키의 아빠가 재판장에서 소리를 질러요. 너 지금은 멀쩡히 교도소에 들어가지? 나올 때는 관에서 나올 거야. 평생 교도소에 살다 죽어라 라는 그런 뜻이겠죠.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들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모릅니다. 비록 코디가 직접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취재진들에게 응한 인터뷰나 또 변호사나 또 범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결정적인 단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중 하나는 프라도가 작성한 일기장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코디가 제일 처음 형량거래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는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초반에 진술했던 사건의 일체였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프라도의 일기장은 그녀가 형량 거래 제한을 수락하고 나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코디의 진술 또한 그가 형량 거래를 철회했기 때문에 그가 했던 진술 또한 무효가 된 거죠. 특히 프라도의 일기장을 보면 이날 범죄의 원인 제공은 코디가 아니라 프라도였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녀가 작성한 내용에 이런 게 있었어요. 코디는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우리 사랑은 지속될 수 없어. 결혼하지 못할 거야. 난 너무 화났어. 오늘 화나서 약을 좀 먹어야겠어. 이 일기를 단서로 경찰들은 프라도가 코디를 매우 사랑했지만 그가 떠날까봐 항상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일기장을 더 읽어보면 코디를 미키에게 빼앗길까봐 불안해했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역시 헤어질 거야. 그러면 그는 그녀에게 돌아가겠지. 나랑 헤어지고 그녀를 만나면서 나와 함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야. 이 둘은 서로 너무 완벽해. 내가 그를 그녀에게서 빼앗지 않는다면 이 둘은 행복해질 거야. 난 진심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내용을 보면 프라도는 미키에게 엄청난 질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일기에는 미키만 없다면 코디와 나는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프라도와 미키는 자주 마찰을 일으켰다고 해요. 특히 미키의 두 언니는 이 사건은 코디가 아니라 프라도의 지심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프라도가 미키를 평소에 극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미키뿐만 아니라 미키 언니들까지 잘 알고 있을 정도였대요. 일단 미키와 코디가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면 프라도가 곧장 달려와서 이들에게 소리를 질렀대요. 심지어 한 날은 미키의 둘째 언니인 DJ가 코디를 우연히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라도에게 걸리면 안 돼. 나 다른 여자랑 이야기하는 거 프라도가 알면 안 돼. 두려움에 떨린 목소리로 다른 여자와 절대 말도 섞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때 DJ는 야, 뭐 잠깐 이야기하는 건데 뭐 어때? 라고 말했지만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키의 언니들은 코디가 평소에 성격이 조금 욱하고 다혈질적이긴 하지만 이럴 때를 제외하면 오히려 프라도가 코디를 가스라이팅하는 입장이었고 코디는 프라도를 항상 무서워하고 찍소리도 못했다고 해요. 정말 헷갈리죠.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프라도와 프라도의 부모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했었죠. 또 살해 동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코디의 진술을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진술은 코디가 형량 거래를 철회하면서 무효화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소에 프라도와 미키가 학교에서 자주 마주쳤고 자주 싸웠다고 해요. 이 둘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기까지 2달 정도가 걸렸대요. 그리고 결국 사건 당일날 프라도가 락커에서 미키와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때 그녀는 야, 이 몸 파는 여자야 라는 말을 했대요. 이날 둘의 다툼은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몸싸움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이때 코디가 개입해서 둘을 겨우겨우 말려봅니다. 그리고 코디는 둘이 그만 쫑을 내라. 계속 이렇게 싸울 거냐. 오늘 그냥 시원하게 한판 떠라 라고 제안을 해요. 이렇게 사건 당일 코디는 미키를 태우고 프라도 역시 픽업해서 결판을 내려고 사막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결판이 몸싸움인지 어떤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선 둘은 싸우기 위해서 사막으로 갔었고 그들을 코디가 직접 태워다 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프라도와 미키는 감정이 점점 격해지면서 서로 폭행을 하다가 미키가 넘어지게 됐는데 마침 바위에 머리를 박았다는 거죠. 이 틈을 타서 프라도는 칼을 가지고 그녀의 목을 그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코디의 진술이었는데요. 10대들 보면 학생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정말 사소한 다툼을 가지고 격하게 싸우는 걸 종종 볼 수 있죠. 참을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은데요. 미키와 프라도도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싸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프라도는 삽을 준비했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미키가 발견되었을 때 두 손이 케이블 타이에 묶여 있었죠. 이 말은 프라도가 미리 이 케이블 타이를 준비해왔고 그녀를 압박해서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이 사막에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또 프라도의 일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녀가 미키를 상당히 싫어했고 질투했고 또 이렇게 되자 세 명 모두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디 또한 욱하게 됐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너네 이제 그만 끝내라, 너네 한판 붙어라 라는 제안을 하게 된 거고, 프라도에게도 내가 오늘 미키 잡아서 데리고 갈 테니까 너네 둘이 어떻게 한번 끝장을 봐라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전문가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는 바로 코디가 형량 거래를 받아들인 직후에 했던 바로 이 진술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코디의 진술이 사실일까요? 아님 프라도의 진술이 사실일까요? 미국의 네티즌들은 대부분 코디는 정말 프라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프라도가 저지른 일을 감싸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라도는 자신이 직접 살해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코디에게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라고 그녀를 비난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진실은 둘만 알고 있겠죠. 하지만 코디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끝까지 입을 다문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은 네바다주 웨스트 웬도버에서 발생한 10대들이 저지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